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 차에 아주 큰 파국을 맞이하게 된 4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법이라고 하더니 저는 그 발등을 제대로 찍히고 말았죠. 솔직히 말하면 발등이 아니라 심장을 찍힌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조상님들이 참 속담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들으셨어요.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했듯이 저도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하나 대응을 시작했더니 솟아날 구멍이 보이더라고요. 제 이야기 궁금하시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고를 졸업했는데 사실 상고에 진학하게 된 이유를 돌아보면 지금도 좀 씁쓸해요. 누구한테 말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도 했지요. 제 의지라기보단 부모님의 생각과 기대가 더 크게 작용했거든요. 부모님은 정말 어릴 적부터 돈이 최고라고 강조하셨어요.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고 돈이 있어야 사고 싶은 것도 사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다며 귀가 따갑게 말씀하셨죠. 그래서인지 경제관념을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셨어요. 저를 붙잡고 돈은 이렇게 써야 한다, 저렇게 아껴야 한다 하며 잔소리를 퍼부으셨죠. 돈이라는 게 말이야, 있다가도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거라니까. 그러니 그걸 차곡차곡 아껴 모아야 하는 법인 거야. 돈도 있어야 모으지. 한 푼도 없는데 어디서 돈을 마련해서 모아? 그러니까 돈 잘 모을 수 있게 상고에 진학 떡하니 해가지고 일찌감치 취직하란 소리 아니야. 저에게는 2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제 동생은 뭐랄까 정반대였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강조한 경제관념과는 거리가 아주 먼 성격이었지요. 가진 게 있으면 다 나눠주는 타입이었거든요. 학교에서 간식이 생기면 친구들 주고 생일 때 받은 용돈도 나눠 쓰고 누가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가 갖고 있던 것도 그냥 줘버리는 그런 아이였어요. 저는 그걸 보며 답답했지만 부모님은 더 답답해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부모님은 저에게 더 엄격하게 굴었지요. 마치 동생의 그 분별 없는 모습이 전부 제 탓이라는 듯이요. 부모님은 맞벌이라 늘 바쁘셨어요. 아침 일찍 나가 밤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고객 전화 오면 달려나가야 했죠. 그런 상황에서 집에나마 동생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동생이 사고를 치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제 할 일만 하고 싶은 타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동생이 이상해지는 게 제 책임이라고 말하셨어요. 내가 너 보고 동생 돌보라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니? 너처럼 무심한 누나가 어디 있어? 그러니 쟤가 칠렐레 팔렐레 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그걸 왜 내 탓을 하고 그래? 나는 뭐 나이 30 먹은 줄 알아? 쟤보다 2살 많아. 나는 나대로 힘든데 왜 모든 책임을 나한테 돌려? 이래서 딸년 키워봐야 소용 하나도 없다고 하는가 보다. 아이고, 지 엄마 힘든 거 하나 몰라주는 딸년. 필요 없어.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이 늘 풍족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너무 싫었어요. 속상하고 화도 났고 왜 우리는 늘 빠듯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부모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셨지만 성과가 그만큼 따라오지 않았어요. 당시만 해도 여자가 밖에서 일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였고 임금 차이도 정말 컸죠. 우리 엄마는 아빠보다 오래 일했는데 월급은 쥐꼬리였어요.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집에 와서 저에게 풀곤 하셨어요. 누군가에게 말도 안 되는 잔소리를 퍼붓고 싶을 만큼 힘들었겠죠. 그리고 그 대상이 늘 저였던 거고요. 그런데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 동생은 정말 누가 봐도 어리 빠진 것처럼 보일 수 있었어요. 요즘 말로 ADHD라고 하잖아요. 제 동생에게는 그 증상이 분명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병이 너무 생소했어요. 어른들은 그냥 부주의하고 칠칠 맞고 반푼이 같다고만 했죠. 누구도 동생이 병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성격 문제라고만 말했고 그걸 고치지 못한 책임은 온전히 제게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시절을 떠올리면 마음 한편이 아직도 꽉 조여오는 기분이 들어요.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걸 떠안았고
너무 많은 비난을 들었고 어른들의 기준 속에서 저는 늘 부족한 아이였거든요. 저는 그냥 저대로 살고 싶었을 뿐인데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며 혼나기 일쑤였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돌덩이 같은 것들이 생겨났어요. 그 돌덩이가 커지면서 저는 점점 집안의 분위기와 부모님의 감정에서 멀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특히 아들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거의 맹신에 가까웠죠. 그래서 저에게는 늘 같은 말을 반복하셨어요. 집이 힘들고 돈이 없으니 장녀의 네가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취직을 해야 하고 그래야만 동생을 공부시키고 대학도 보내고 번듯한 사회인으로 만들 수 있을 거 아니니? 그 말이 거의 세뇌처럼 제 안에 박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들으니까 어느 순간 저도 당연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내가 이 집안에서 맡은 역할은 이거구나. 나는 일찍 취업해서 동생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할 때도 고민할 것도 없이 일지망에 상고를 적었어요.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길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원서를 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담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 면담을 하셨어요.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면서 집안 형편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거냐, 왜 굳이 상고를 지원했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너 같은 애가 왜 꼴통들만 모여 있다는 상고를 가려고 하냐, 인문계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고요. 담임 선생님은 정말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셨던 것 같아요. 당시 저는 학원도 못 다니고 교재도 제대로 못 사는 상황이었지만 성적은 늘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묵묵히 공부하는 타입이었거든요. 그러니 선생님 눈에는 제가 상고에 가는 게 너무 아까웠겠지요. 사실 아주 오래전에는 상고가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만 들어가고 졸업하면 바로 취업도 잘 되고 부모들이 서로 보내고 싶어 하던 학교였대요. 그런데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상고는 날라리들이 모여있는 학교, 일찌감치 공부를 포기한 애들이 가는 학교라는 인식이 굳어져 있었어요. 상고에 가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성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여자가 공부 잘해서 어디 뒀습니까? 선생님, 우리 애는 빨리 취직해야 돼요. 그렇게 저는 상고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배정 통지서를 받던 날 마음 한편이 텅 빈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고 했어요. 다들 아쉬워하는 눈빛을 보내는데 저는 괜찮은 척 했죠. 친구들은 정말 그 학교 가는 거냐고 아깝다고 말했지만 저는 웃어 넘겼어요. 저는 그저 집안의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만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믿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그때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수업이라는 게 제대로 진행되기조차 어려웠거든요. 애들은 책보다 미용에 더 열정을 쏟았고 쉬는 시간만 되면 교실은 미용실처럼 변했어요. 한쪽에서는 앞머리를 자르고 다른 쪽에서는 드라이기로 바람을 쏘고 책상 위에는 온갖 화장품과 빗이 나뒹굴고 있었죠. 선생님들 역시 두 부류로 딱 나뉘었어요. 호랑이처럼 엄격해서 애들하고 전쟁을 치르듯 수업을 하려는 분들, 그리고 아예 포기하고 교탁에 앉아 잡지를 보거나 딴짓하시는 분들, 어느 쪽이든 공부 분위기랑은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교 1등이라는 걸 해봤어요. 물론 제 노력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냥 애들이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가능했던 일이었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그 결과를 보자마자 역시 상고에 보내길 잘했다며 얼마나 뿌듯해 하시던지. 저는 속으로 씁쓸했지만 겉으로는 그냥 웃었어요.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작은 사무실에 취직을 했어요. 첫 월급 98만 원. 그 돈은 정말 제게 소중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적은 금액인데도 그때는 엄청 큰 돈처럼 느껴졌어요. 당시엔 최저시급도 낮았고
회사에서 이것저것 명목을 붙여서 빼먹는 돈도 많았거든요. 동호회비, 회사 운영 지원금, 회식비 선공제, 어린저는 그게 부당한 줄도 모르고 그러려니 했어요. 우리 엄마가 한 달에 얼마 받고 일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초봉이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98만 원 중에서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겨우 20만 원이었어요. 대학 간 친구들은 한 달 용돈을 30에서 50만 원씩 받는다고 자랑하던데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용돈이 그 절반도 안 됐어요. 남은 80만 원 가까운 돈은 그대로 동생에게 들어갔어요. 동생이 기죽으면 안 된다며 부모님은 20만 원짜리 패딩을 동생에게 사주시더라고요. 박앤세일 때 3만 원 주고 사서 이미 해지고 솜이 삐져나오던 제 패딩을 보면서 마음 한쪽이 쿡 찔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22살이 되던 해였어요. 3년 동안 일했던 그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어요. 난리가 났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점심시간에 제가 제일 늦게 사무실을 나갔다는 사실이 꼬투리가 되었어요. 너 아니야? 제일 늦게 나갔다며?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오갔고 상사는 제 표정을 살피며 냉랭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너 집이 많이 힘들다고 하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자수해. 제가 도둑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진짜 훔치지 않았어요. 솔직히 여기서 훔칠 만한 동기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 정황도 너를 가리키고 있잖아. 제가 아무리 울면서 억울하다 해도 아무도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어려서 조용해서 힘이 없어서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도둑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어요. 그것도 월급 한 푼 못 받고요. 한 달 내내 야근까지 하며 버텼던 시간이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어요. 사무실 문을 마지막으로 닫을 때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날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백수가 된 뒤로 집안 공기가 하루하루 더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 엄마는 저를 볼 때마다 한숨부터 쉬었고 쓸모없는 연이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었어요. 그 말이 너무 익숙해져서 어느 순간엔 그냥 공기처럼 흘러가는 소리로 들리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시퍼렇게 멍이 든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동생에게 전화를 하면서 다정하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타지에서 혼자 살며 고생할 텐데 용돈을 넉넉히 못 보내줘서 너무 미안하다며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떨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정도로 절반만이라도 나한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엄마는 오히려 동생에게 용돈을 넉넉히 주지 못하는 게 전부 제 탓이라 말했어요. 내가 취직을 못해서, 내가 벌어다 주는 돈이 없어서, 그래서 동생에게 지원을 못하는 거라고요. 그 말에 울분이 목 끝까지 차오르는데 차마 어디에도 내색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드디어 취직이 됐어요. 프랜차이즈 분식집 본사 사무직으로 들어가게 된 거였죠. 그 회사는 제 삶의 첫 전환점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었어요. 처음 가본 제대로 된 사무실, 다양하게 오가는 거래처, 메뉴 개발팀이랑 함께 시식하고 품평회까지 참여하는 경험은 정말 신세계였어요. 분식집 하나 운영하는데도 기본 단가 계산부터 신메뉴 개발 프로세스까지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게 또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월급이 생각보다 꽤 넉넉했어요. 엄마는 제가 당연히 얼마 못 벌 거라고 믿고 있었고 월급을 몽땅 내놓으라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거짓말을 했죠. 월급 많지 않아. 9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내가 말했지. 여자는 돈 못 번다고. 90만 원이 어디냐 내놔라. 실제 월급은 그보다 훨씬 많았지만 엄마에게 말한 건 딱 그 정도였어요. 부모님은 역시 그렇지 뭐 하며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뒤로 남는 월급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어요. 용돈은 여전히 20만 원이었지만 저는 그마저도 아끼려고 했어요.
점심은 늘 도시락을 싸갔고 회사 근처 카페는 꿈도 꾸지 않았고 옷도 딱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샀어요. 그렇게 5년이 지나고 제 통장에 쌓인 금액을 보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이 집을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회사 근처 작은 원룸에 월세 계약을 하고 바로 집을 나왔어요. 저는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가족들과 연을 끊겠다고 마음을 굳혔어요. 이후 부모님의 연락은 거의 받지 않았고 저는 하루하루를 일에 쏟아붓듯 살았어요. 그렇게 죽어라 일만 하면서 버티던 어느 날 36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회사 거래처에서 식자재를 납품하던 물류기사였던 지금의 남편을 알게 됐어요. 그는 돈이 많거나 배경이 화려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묘하게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어요. 따뜻하게 웃고 자잘한 일에도 고맙다고 말할 줄 알고 제가 말하면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시댁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은 정말 소박하게 치렀어요. 요즘 말로 스몰 웨딩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궁핍한 결혼식이었죠. 그래도 저는 그날이 참 따뜻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거칠해도 필요 없고 우리끼리 웃으면서 사진 찍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됐고 하루하루 배가 불러오면서 제 인생이 또 한 장 넘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돈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지만 막상 직접 겪어보니까 그게 이렇게 허리가 휘는 수준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 부모님이 저한테 쓴 돈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뭐 학원비를 대준 것도 아니고 새 옷을 사준 적도 거의 없고 생일이라고 특별히 뭘 해준 기억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 하나 키우는데 이렇게까지 비용이 들어갈 줄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제 아이를 저처럼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가지고 싶다고 하면 되도록 다 사주고 싶었고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하면 시켜주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부모에게서 받지 못했던 거니까요. 그런데 기어다니는 애 하나에게 들어가는 기저귀 값이며 분유 값이 생각보다 너무 큰 거예요. 분유 한 통이 뚝딱이고 기저귀 한 팩이 눈 깜짝할 새 없어지는데 돈은 계속 숭숭 새어나가고 진짜 허리가 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몇 번이고 찾아오고 싶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하나도 달갑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늘 뜬금없는 말을 해서 제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그랬어요. 결혼을 한다고? 그것도 무슨 식자재 납품하는 놈이랑? 아이고, 이 화상아. 어떻게 그런 남자를 만나냐? 어디 대단한 사업가라도 만나서 집안을 일으킬 생각을 해야지. 엄마, 내가 좋아서 결혼을 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해? 답답해서 그랬지. 돈 있는 사람 만나서 평생 호강을 할 생각을 해야지. 엄마가 어찌 살았는지 다 봐놓고도 그래?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야. 나한테는 그 사람이 제일 잘 어울리는 거라고. 네가 어디가 어때서 그런 말을 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우긴. 상고 보내서 20살 되자마자 돈 벌어와라. 내가 번 돈은 죄다 동생한테 쏟아부었으면서 엄마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어? 엄마와는 어떻게 만나기만 해도 소리 지르고 싸우고 난리였어요. 그러니 제가 출산했다고 해서 찾아오고 싶다는 말이 반가울 리가 없었죠. 저는 솔직히 친정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편했어요. 그래서일까 저는 시댁에 정말 잘했어요. 친정에서 못 받은 것들을 시댁에서라도 따뜻하게 느끼고 싶었어요. 다행히 시부모님도 저를 예뻐해주며 많이 챙겨주셨어요. 과하게 기대하지도 저를 깎아내리지도 않아서 정말 편했어요. 아이가 돌이 지나갈 무렵쯤 저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언제까지 집에서 애만 보면서 살 수 있지? 이렇게만 살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저는 제 삶을 다시 잡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뭘 할 수 있나 하는 거였어요. 취직을 알아봤지만 나이가 애매하고 어린아이가 있는 여자를 쉽게 써줄 회사가 없었어요.
저는 10년 넘게 프랜차이즈 분식집 본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으니 자신 있는 분야는 그쪽밖에 없었죠. 하지만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없는 환경이라 도무지 지원할 수가 없었어요. 고민 끝에 정말 큰 마음을 먹고 분식집을 차리기로 결심했어요. 그때 남편이 화물차 운전을 하고 있었지만 예전에는 식자재 물류 기사로 일해서 인맥이 많았거든요. 남편은 음식 재료 어디가 싼지 어디가 좋은지 평소 어떤 가게가 잘 나가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남편이 직접 식자재를 연결해 주면서 도와줬고 저는 동네에서 조그만 분식집 장사를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애 보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제 일을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어요. 우리 애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는 오전부터 분식집 문을 열었어요. 김밥 말고 떡볶이 끓이고 튀김 준비하고 손님 오면 계산하고 다시 또 김밥을 말고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가 가더라고요. 저는 장사 시간을 오후 5시 30분까지만 잡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분식집에 전혀 오지 않았거든요. 동네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들르는 시간은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다시 데려와야 했고 집에 가서 저녁 준비도 해야 해서 무리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루 매출이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벌어보는 돈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제가 번 돈으로 기저귀 한 팩을 사면서도 느꼈어요. 이게 내 인생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구나 싶기도 했죠. 저는 멀건 국물에 달짝지근하고 매콤한 끝맛이 감도는 그 묘한 떡볶이를 만들곤 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한 입 먹고는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먹다 보면 자꾸 손이 가는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떡볶이는 동네에서 하얀 떡볶이라고 불렸어요. 국물이 희끗하니까 누가 부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불렸고 결국에는 간판도 하얀 떡볶이라고 따로 바꿔 달았죠. 김밥은 처음부터 꼬마 김밥만 팔았어요. 큼지막한 건 제 손에 안 맞았고 꼬마 김밥은 말아두면 모양도 귀엽고 아이들이 특히 좋아했거든요. 생각보다 장사가 꽤 잘 됐어요. 학교 시간만 되면 작은 가게에 애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의자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서 먹는 애들도 있었어요. 누군가는 떡볶이 국물에 꼬마김밥을 쿡 찍어 먹고 누군가는 튀김을 가득 담아가고 어떤 애는 오뎅 국물만 2번, 3번 더 달라고 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 항상 피곤하면서도 웃음이 났어요. 이 작은 가게 안에서 제 하루가 돌고 있고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다는 게 참 기특하게 느껴졌어요. 나중에는 배달도 시작했어요. 솔직히 분식집이라고 치기에 꽤 큰 돈을 벌게 됐죠. 하루하루 힘들었지만 계속 성장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사를 시작한 지 한 5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남편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말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사고 난 이후로 운전하는 게 너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몸은 멀쩡했는데 마음이 많이 다친 상태였어요. 저는 결혼 이후 남편이 쉬지 않고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일해온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신 이참에 조금 쉬어보면 어때? 내가 쉬면 돈은 누가 벌어? 우리 분식집 나름 매출 좋잖아. 지금 쓰는 것보다 조금만 허리띠 졸라서 생활하지 뭐. 당신 운전하는 것도 무섭다며. 그래도 내가 집안의 가장인데 쉬어도 될까?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쉬겠어. 당신 고생했잖아. 남편은 진짜로 푹 쉬었어요. 등산도 다니고 자전거도 타고 친구들도 만나고 처음엔 저도 그게 이해됐어요. 사람이 마음을 추스르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진 거였죠. 저는 1~2달 정도 쉴 줄 알았어요. 어느 정도 하면 다시 일자리도 알아보고 뭐라도 해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은 평생 화물차 운전 말고는 해본 게 없어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만 했어요. 일을 할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더라고요.
여보, 쉰 지도 시간이 꽤 지났는데 우리 분식집 장사가 바쁘니까 배달 일이라도 좀 해보면 어때? 같이 일하면 좋잖아. 내가 십수년을 화물차를 몰다가 이제 겨우 몇 개월 쉰 건데 좀 더 쉬면 안 돼? 그리고 나 오토바이 못 타. 자전거를 그렇게 잘 타면서 오토바이는 왜 못 타? 그게 뭐 같은 건 줄 알아? 남편은 일은커녕 그냥 놀고만 있었어요. 마치 노는 게 천직인 사람처럼. 저는 이러다가 집안 전체가 휘청거릴 것 같아 걱정돼서 시부모님께 살짝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나무랐어요. 너 설마 우리 아들한테 그런 식으로 잔소리하는 건 아니지? 우리 아들도 차 사고 나고 얼마나 놀랐겠냐. 애가 뭐 놀고 싶어서 놀겠어? 그래도 이제는 슬슬 일을 해야 또 적응을 하죠. 아서라, 사고 한 번 나고 나니까 건강이 제일이여. 그래서 저는 더 독하게 떡볶이를 저었어요. 팔이 아프도록 국물을 졸이고 김밥을 말고 튀김을 튀기고 손님이 밀리면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일했어요. 누가 보면 그냥 장사하는 아줌마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정말 절박했어요. 어떨 때는 떡볶이 국물을 젓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늘 돈에 허덕이기만 할까? 그래도 아이 얼굴 보면 다시 버티게 됐어요. 아이가 웃고 다가와 엄마 떡볶이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가게 마감하고 테이블 닫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아주 엄숙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는 거예요. 여보, 나도 이제는 그만 놀아야 할 것 같아. 정말? 당신 이제는 일을 할 마음이 생긴 거야? 근데 나도 가게를 하나 차렸으면 좋겠어. 운전은 더 이상 못 하겠고. 가게? 뜬금없이? 아니, 무슨 가게를 차리겠다는 건데? 내가 화물차 열심히 돌릴 때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번 적도 있었고, 그때 장기간 적금을 하나 들었는데 이제 곧 만기가 되거든. 그래서 그 돈으로 가게를 차리고 싶어. 그 적금에 들어있는 돈이 얼마나 있는데? 한 5천만 원? 원금이 그 정도 될걸? 이자가 뭐 몇천만 원이 붙는 건 아니니까. 그 돈으로는 장사 택도 없어. 요즘 건물 월세 인테리어 비용이 얼만데. 그래서 당신이 투자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투자? 아니, 무슨 가게를 차릴 건데. 그 이야기나 좀 들어보자. 그랬더니 남편이 아주 당당하게 요즘 유행하는 브런치 가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집에서 라면 하나도 지 손으로 안 끓여 먹는 사람이 브런치 카페는 무슨 얼어 죽을 브런치 카페인지, 아니 브런치를 만들 줄이나 알고 하는 소리냐고요. 제가 따져 묻듯이 말을 했더니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 저를 가리키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만 내가 음식을 잘하지 않냐고, 메뉴 개발도 좀 해주고 같이 해보자고.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서 진짜 부글부글 화가 끓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칼에 반대했어요. 브런치 카페 같은 건 감성만 좋지. 번화가에서 비싼 월세 주고 해도 홍보가 안 되면 바로 망해버리는 법이라고요. 당신은 시장 경제를 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고 아주 상세하게 말했죠. 근데 남편이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가 이미 다 알아봤대요. 거기다가 가게만 내면 홍보해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면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냐고, 홍보 비용으로 적금 다 날릴 거냐고 했더니만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해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라니 너무 수상하지 않나요? 남편 주변에 그럴 인맥이 있었나 싶고 꼬치꼬치 캐물었더니만 등산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잔데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가게만 내면 홍보를 잘해주겠다고 했대요. 자기랑도 친하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장사 말아먹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남편은 망할 거라는 의심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듯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슬며시 못 들은 척 넘기려고 했는데 시부모님까지 나서서 남편 편을 들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사고 이후에 맹하니 살다가 이렇게 뭔가 해보고 싶다고 한 건 처음인데
그걸 지지를 못 해주냐? 우리 아들도 용기를 낸 건데. 나 진짜 사고 안 치고 잘할게. 결국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알아서 해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시부모님은 거기다 4천만 원까지 도와주셨어요. 남편은 자기 적금까지 합쳐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들고 아주 자신 있게 뛰어다녔어요. 브런치 카페를 만들겠다며 인테리어 업체 찾아다니고 장비 알아보고 의자 하나도 직접 골라가며 열정이 불타오르더라고요. 근데 열정과 다르게 속도가 좀 더디더라고요. 물론 가게 하나 차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5개월 가까이 됐는데도 부동산 알아본다, 사업에 도움될 사람 만나서 밥 먹는다, 술 마신다, 어디 간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정작 진행되는 건 없고 집에는 매일 새벽 한두 시에나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날은 주말에도 집을 비우고 연락도 안 되고 저는 점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우리 애도 슬슬 아빠 얼굴을 까먹겠다고 투정 부리고 저는 분식집에서 떡볶이 국물 저어대면서 진짜 속이 천불이 났어요. 사업한다고 신난 건 좋은데 애도 좀 챙겨. 애가 오죽하면 아빠 얼굴 까먹겠다고 하더라. 내가 놀아? 나도 바빠. 그리고 애는 엄마가 봐야지.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사업 시작도 안 한 백수 주제에 밖으로 헛되게 싸돌아다니면서 애엄마 타령을 하고 있으니 이게 사람이냐 싶었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결국 브런치 카페가 수면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인테리어까지 거의 다 완성이 된 시점에 가오픈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 놈이 저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한 겁니다. 브런치 카페 위치가 말이야. 좀 멀어서 나 나가서 따로 살아야 할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나가 살긴 뭘 나가 살아. 당신 분식집은 코앞이니까 모르지. 출퇴근이 얼마나 힘든데. 그렇다고 이사를 갈 수도 없으니까 나 혼자 나가 살겠다고. 그 말에서 이미 느낌이 쎄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얼마 뒤 저는 분식집 문을 하루 접어두고 남편 가게로 갔어요. 메뉴 개발이 덜 됐다느니 가오픈으로 할인 행사한다느니 그래서 주말에도 집에 못 온다느니 핑계가 많았던 터라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싶어서요. 근데 제가 카페 문 열고 들어간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정말 말 그대로 참담했어요. 남편이 어떤 여자를 끌어안고 카운터 안에서 낄낄대며 노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순간 남편이랑 주말마다 만나고 하루 종일 브런치 카페 오픈 때문에 통화를 해야 한다던 홍보를 맡아주겠다고 했던 그 지인이 그 여자라는 것을 눈치챘어요. 메뉴 개발이 덜 돼서 가오픈이네 뭐네 바쁘네 힘드네 집에 못 오겠네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 인간은 바람 피우느라 짐까지 싸서 그 여자랑 카페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다가 바로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손이 떨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달려가 그년 머리채를 잡아챘어요. 야, 이년아. 너 뭐 하는 년이야? 우리 남편이랑 끌어안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 여자가 깍 하고 비명을 지르는데 더 어이없는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그 인간이 그 여자를 감싸고 저를 밀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신 미쳤어? 지금 누구 머리채를 잡아? 그만해. 왜 이래? 근데 그 순간 더 충격적인 건 남편 놈 눈빛이었어요. 바람 피우다 걸려 당황한 얼굴이 아니라 제가 그들 사이에 끼어든 방해꾼인 것처럼 진짜 원망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꺼졌어요. 남편 놈은 마치 오래 준비를 한 사람처럼 술술 말을 잘도 뱉더라고요. 충격에 귀가 먹먹해진 저를 두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더라 이겁니다. 그 여자와 함께 살고 싶다고 위자료도 주고 집도 주고 다 줄 테니까 이혼만 해달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아래로 꺼지는 것 같았어요. 다리가 풀리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머리가 찌릿하게 아파오고 제가 이렇게까지 버티고 일하고 애 키우고 떡볶이 저어가며 살았던 모든 날들이 송두리째 조롱당한 느낌이었어요. 순간 저는 머릿속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상간녀가 임신이라도 한 건가? 그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지요. 그래서 바로 물었어요. 혹시 지금 임신이라도 해서 그런 거냐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질색하며 아니래요. 그 말 듣는데 오히려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임신도 아니라면서 왜 내 가정을 박살내고 있는 건데 하는 울분이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그동안 버텨왔던 시간이 있는데 이딴 바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상실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당연히 저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했죠. 나는 죽어도 이혼 못 해줘. 절대.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빌어도 이혼은 죽어도 못 해준다고. 그러자 남편 놈은 그때부터 미친 듯이 연락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전화, 문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연락을 해서 제 장사를 방해하고 괴롭혔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집요한 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몇 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죠. 내 마음이 떠났다는 것을 알았으면서 서로 좋을 거 없잖아. 이혼해주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야. 내가 분식집은 절대 안 건드릴게. 집도 네 이름으로 해줄게. 나한텐 이 브런치 카페만 있으면 돼. 그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야?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바람 때문에 가정을 버리겠다고? 내 마음이 떠났다고 말을 했잖아. 왜 이혼을 안 해주려고 버티는지 모르겠어. 위자료도 준다니까. 그냥 다 줄게. 제발 나 좀 놔줘. 나도 행복하고 싶다고. 행복. 저랑 살 때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지 멋대로 살았으면서 제가 듣기엔 그냥 변명에 가까웠어요. 책임은 하나도 안 지는 변명이요. 저는 결국 시댁으로 갔어요. 저는 친정을 아예 놓아버리고 산 만큼 시댁을 진짜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정성을 다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그래도 제 편을 들어주겠지, 남편 놈을 혼내주겠지, 그런 작은 기대라도 있었어요. 근데 시부모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아들이 오죽했으면 바람이 났겠냐? 사고 나고 일 못하는 동안 너한테 바가지 긁혀서 집 나간 거 아니냐? 너처럼 잔소리하면 누구라도 놀러 나가고 싶겠다. 어머님, 그게 정말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의 전부예요? 내가 뭐 틀린 소리 한 것도 아니구먼.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발등이 아니라 심장을 찍히는 느낌이었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까지 전부 제 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그냥 주저앉아 울고 싶었어요. 근데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면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아이 하나만큼은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무너지면 그 아이는 대체 누구에게 기대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좋아. 이혼을 하든 말든 나는 이 싸움에서 최대한 많은 걸 가져가겠다. 그런 결심이 선 거죠. 그때부터 제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루는 분식집 문을 일찍 닫고 남편 놈과 상간녀가 같이 산다는 그 집 앞에 가서 증거 사진을 찍었어요. 둘이 손잡고 들어가는 장면, 창문 사이로 보이는 둘의 모습 모두 다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브런치 카페에서도 둘이 부부 행세하며 살갑게 굴고 스킨십하는 장면까지 전부 담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손을 잡고 껴안으며 웃는데 저는 그걸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면서 이를 악물었어요. 남편이 했던 말들, 분식집은 절대 안 건드리겠다. 집은 내 명의로 해주겠다. 위자료 주겠다. 재산 다 넘겨주겠다. 이런 말들을 카톡, 통화 녹음, 문자 캡처로 다 남겼어요. 이게 나중에 법적 증거가 되도록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잠도 못 자고 손이 떨리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챙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왜 마음을 바꿔서 이혼을 해주기로 했냐고요? 죽어도 이혼해서 저들이 행복한 꼴 못 보겠다고 다짐을 했었지만 제 심장을 찍어버린 그 도끼가 사실은 저한테가 아니라 남편 놈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걸 깨닫는 순간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이제 네가 당해볼 차례다. 이제 네가 잃어볼 차례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끝낸 뒤 남편 놈에게 말했어요. 이혼을 해주겠다고요. 진짜로? 이혼을 해주겠다고? 너무 고마워. 당신이 역시 화통한 건 있다니까.
잘 결정했어. 우리 깨끗하게 정리하자. 법원 앞에서 만나. 그래, 나중에 울고불고 후회해도 당신이 내린 결정이니까 받아들이도록 해. 그럴 일 죽어도 없을 거야. 안심해. 합의 이혼이라는 걸 처음 겪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그냥 서류만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애가 있으니까 부모 교육도 이수해야 되고 상담도 받아야 되고 재판 날짜에 둘이 동시에 나가서 판사 앞에서 이혼하겠습니다라고 입을 떼야만 절차가 마무리되는 거였어요.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손발이 차갑게 식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모든 절차를 차근차근 밟았고 진명이도 제 앞으로 돌렸고 남편 놈은 위자료 3천을 주겠다고까지 하면서 상간녀 소송만은 하지 말아달라며 애원처럼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무 대꾸도 안 했어요. 대답할 가치가 없었거든요. 이혼 서류를 접수하며 잠깐 망설임이 들긴 했어요. 이게 정말 잘하는 일일까? 애 아빠니까 어떻게든 한 번 더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남편 놈이 정말 뒤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스쳤죠.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너무 많이 부서진 상태라 돌아갈 길이 없었어요. 저는 결국 이혼을 했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는 처음으로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이 들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밤마다 가슴이 눌렸었는지 그새 잠이 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 인간이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하면서 기어들어올 날을요. 저는 그날이 한참 뒤에나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뜻밖에도 굉장히 빨리 왔다는 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혼이 끝나고 2주 정도 지났을까. 주말이라 제가 아이랑 점심을 차려 먹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에서 삑삑삑삑 비밀번호 틀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미 비밀번호를 바꿔놨으니까 누가 자꾸 틀리고 있다는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배를 미친 듯이 눌러대기 시작했어요. 인터폰을 보니까 전 남편 놈 얼굴이 떡하고 나오더라고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올 게 왔구나. 저는 체인을 걸어둔 채 문을 아주 살짝 열었어요. 근데 이 인간이 문을 확 잡아당기더니 체인에 걸려서 못 열리자 그 틈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보, 비밀번호 바꿨어? 이 문 좀 열어봐봐. 누가 네 여보야? 호칭 똑바로 안 해? 우리 이혼한 거 까먹은 건 아닐 테고. 소름 돋게 그런 호칭으로 부르지 마. 아이 참 익숙한 호칭이라 그래. 일단 이 체인 좀 치우고 이야기하면 안 될까? 싫은데? 당신은 이제 나한테 남이나 마찬가지잖아. 남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해코지를 할지 모르는데 이걸 내가 왜 치워? 할 말 있으면 이 틈 사이로 해. 이게 당신이랑 나에게 주어진 허용 범위야. 이 이상은 나도 무리라고. 왜 이렇게 냉정하게 굴어? 아니 그보다 내 브런치 카페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브런치 카페가 왜? 나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내 가게가 싹 비워져 있다고. 브런치 카페가 통째로 비어 있다고. 당신이 무슨 소리를 쓴 거 아니야? 내가 집도 줬고 위자료도 줬는데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순간 전 남편이 소리를 확 지르는데 체인을 치우질 않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저는 팔짱을 끼고 그 인간 얼굴을 보면서 웃음이 터졌어요. 남편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져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은 충혈된 채로 저를 노려보는데 저는 오히려 더 침착해졌어요. 그동안 눌렸던 감정들이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였거든요. 아니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너 지읒된 거? 그 순간 남편 놈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마치 자기가 무슨 큰 감옥문 앞에 서 있는 걸 이제야 깨달은 사람처럼. 그러니 전 남편 놈이 자기 입장에서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면서 성질을 제대로 부리는 거예요. 아주 악을 쓰듯이 소리를 질러대는데 그 모습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기는 있는 거 탈탈 털어서 애 잘 키우라고 양보한 거라면서 바람 피운 게 미안해서 다 넘겨줬더니만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소름 돋는 짓을 할 수 있냐며 흥분하는데 저는 진짜 그 자리에서 웃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상황에서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당당하게 하는지 말이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거 내가 한 짓 아니야. 좀 잘 알아보고 왔어야지. 브런치 카페가 통통 비어버린 게 당신이 한 짓이 아니라고? 그럼 누가 했다는 건데? 잘 생각해봐. 너 가게명이 네 명의로 둔 거 맞아? 당연하지. 내 명의로 된 내 가게지. 그럼 그 가게 대행 같은 거 네 상간녀한테 안 맡겼어? 그 순간 남편놈 얼굴이 딱 굳어졌어요. 숨이 턱 막힌다는 듯이 움찔하더라고요. 멈칫하는 그 표정을 보는데 대충 감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아주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잠깐만. 그러면 지금 내 가게가 저 모양 된 게 당신이 한 짓이 아니라 우리 애기가 한 거라고? 그 순간 저는 진짜 온몸에 소름이 일었어요. 자식도 이름 석자 부르던 인간이 다 큰 상간녀를 애기라고 부르지 않나? 듣는데 기분이 확 상했어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남편놈은 오히려 더 다그치듯 말했어요. 당신 알고 있는 거 다 말하라고 윽박을 질러대는데 어디다가 화를 내는 건지 그걸 보는데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네가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던 여자의 사업체가 폐업한 것도 몰랐냐? 그 홍보 대행인지 뭔지 그 회사 말이야. 그 회사가 폐업을 한 회사라고? 그럴 리가 있나? 너 공사당한 거야. 그 여자 폐업한 사업자 등록증 들고 네 돈 털어먹은 거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놈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절대 그럴 여자가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누가 보면 비련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제가 보면서 진짜 한심하다 싶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 이혼 준비하면서 남편놈 바람 피운 증거 모을 때 그 인간 통장 거래 내역을 싹 다 털었어요. 문자며 통화며 계좌 내역 빠지는 거 없이 전부요. 근데 거기에 마케팅 업체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돈이 잘잘 빠져나간 흔적이 있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재산 빼돌리려고 상간녀 명의로 운용하는구나. 나중에 위자료 줄 돈 줄이려고 꼼수 쓰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거래하던 회계사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분식집 운영하면서 세금 신고 때문에 10년 넘게 함께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회계사가 업체명을 입력하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마케팅 회사 3년 전에 폐업된 걸로 드는데요. 영업 중인 거 맞아요? 그럼 불법인데 그거?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확신했어요. 이거 100%돈 빼돌리려고 하는구나. 남편놈이 상간녀랑 짜고 나한테 위자료 덜 주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회계사가 그 다음으로 더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업체명으로 검색하니까 사기죄로 집행유예 받은 기사까지 뜬다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딱 맞춰졌어요. 그리고 그 퍼즐의 정중앙에는 남편놈과 상간녀가 정말 멍청하게도 만든 공사판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고요? 남편이 완전히 믿고 있었던 새로운 사랑이라던 그 여자가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진짜 100% 범죄 전문직에 가까운 사기꾼이요. 홍보, 마케팅을 미끼로 접근해서 피해자들한테 돈을 뜯어낸 것도 모자라 남자 사장들을 꼬여내서는 연애하는 척 굴고 내가 마케팅 맡아줄게, 가게 살려줄게 믿고 따라와 같은 말을 해서 사업장 지분을 조금씩 빼돌리고 아니면 아예 모든 권한을 일임해달라는 식의 계약서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그 계약서 안에 슬쩍 집어넣는 거예요. 가게 매도 권한 일임에 대한 내용을 작은 글씨로 끼워 넣은 거죠. 연인 관계라고 믿고 사인하는 남자들은 당연히 꼼꼼히 안 보죠. 그걸 이용해서 뒤에서 가게를 통째로 팔아먹고 돈만 들고 튀어버린 거예요.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상간녀에게는 정식 남편이 있었어요. 그 남편도 한통속이었고요. 둘이 세트로 돌아다니면서 사기치고는 지방으로 잠적해서 몇 달은 세상 편하게 떵떵거리며 살다가 동호회 같은 데 가서 다시 멍청한 남자들 하나씩 골라서 같은 수법으로 사기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반복하면서 사기치고 다녔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게 뭐냐면 남편놈 가게에는 시부모님 돈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 상황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거죠.
시부모님도 처음엔 남편 놈 말만 듣고 제가 가게를 빼돌린 줄 알고 저한테 전화를 수도 없이 해댔어요. 저는 그걸 남편 놈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또렷하고 시원하게 말했죠. 무슨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하신 건지 이제 알겠네요. 근데요, 그거 제가 한 짓 아니에요. 이 인간이 멍청하게 사기꾼한테 홀랑 속아서 다 날린 거예요. 그 말 듣고 시부모님 쪽에서 말이 뚝 끊기더라고요. 뒷목 잡고 쓰러졌는지 기절했는지 전화 건너편에서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제 심장을 찍었던 도끼가 시댁을 향해서 다시 한번 찍혔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속으로 얼마나 통쾌하던지 정말 웃음이 비집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당신이 재산 빼돌리는 줄 알고 그 여자에 대해 알아보니까 줄줄 나오던데? 사람을 너무 쉽게 믿은 거 아니야? 그런 걸 알았으면 나한테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미리 말을 해준다고 네가 내 말을 듣기라도 했을 것 같아? 그 애긴지 뭔지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감싸고 들었겠지. 그 여자 때문에 눈 뒤집혀서 나한테 빨리 이혼해달라. 전부 다 넘겨주겠다. 위자료도 주겠다 난리치던 사람이.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네 귀에 들어가기라도 했겠냐? 저는 정말 진심으로 코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 남편 놈은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한 얼굴로 주저앉더니 들어간 돈이 얼만데 이걸 다 날리게 됐다. 나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서 진짜 애처럼 징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는데 진짜 마음이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그동안 제가 흘린 눈물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눈물조차 말라버린 느낌이었거든요. 그 인간이 무너지는 그 모습이 제가 당했던 순간들과 정확히 뒤바뀌어 나타난 장면 같아서 저는 그냥 평온했어요. 결국 전 남편 놈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손까지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똑부러지게 말했어요. 그걸 왜 나한테 따져 물어? 그 여자 등본이라도 떼봤어야지. 그렇게 좋다고 옆에서 가게 차리라고 홍보 마케팅 해주겠다고 난리를 칠 때 이상한 거 하나 못 느꼈으면 그냥 당신은 사기당할 팔자였던 거 아니겠어? 당신이 안 도와주면 나 진짜 인생 망하는 거라고. 거기에 우리 부모님 노자금도 들어갔잖아. 그니까 그걸 왜 남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 어쩌라고? 너랑 나랑 남이라니까? 전 남편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정에 매달리는 사람처럼 아직도 돌아오라고 버티고 있을 줄 알았나 봐요. 멍청하게도요. 전 남편 놈은 가진 돈 탈탈 털어서 차린 가게도 한순간에 날려버렸고 그 상간녀를 사기꾼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에서는 이미 사기 사건으로 진행 중인 게 2건이나 더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그 여자는 이미 잠적해서 잡을 수도 없고 체포되면 연락이나 주겠다는 말만 남기는 거예요. 시부모님도 경찰서에 같이 갔는데 거기서 전 남편 놈 등짝을 퍽퍽 치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여자 하나에 눈 돌아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도 모르고 덜컥 사인을 했냐, 이 모자란 놈을 앞으로 어떻게 하냐, 투자한 돈은 못 받는 거냐. 그 난리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때는 제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눈앞에서 자기 아들을 두들겨 패면서 절규하는 그 장면이 이제 와서 제게는 아무 감정도 일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 그 상간녀의 행적이었어요. 전 남편 놈이 모든 권한을 넘긴다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자마자 그 여자가 부동산에 찾아가서 가정 내 불화 피해자라고 생쇼를 한 거예요. 가게를 같이 운영하는 남편이 손찌검을 해서 못 살겠고 남편 몰래 가게를 처분해서라도 도망쳐야 한다고 울며불며 얘기를 했다는데 위임장이 있으니 부동산에서는 그걸 진짜라고 믿었겠죠. 결국 가게는 상간녀가 몰래 팔아서 돈을 자기 통장에 꽂아버렸고요. 문제는 그 통장이 폐업한 사업자 명의 통장이라 계좌 추적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난년은 난년이다 싶었죠. 전 남편 놈은 그 일 이후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어요. 월세로 들어가 살던 집이라도 건져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보증금 없는 무보증 월세였던지라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시부모님한테 들어보니 전 남편 놈은 지금 시댁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술만 퍼마신대요.
취해서 울고, 취해서 소리 지르고, 취해서 세상 원망하고, 그러면서 시부모님이 제게 신세한탄을 하시는 거 있죠. 우리 아들이 멍청했지. 너랑 살 때가 좋았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된 거 솔직히 네 책임도 조금은 있지 않니? 기왕이면 애 아빠인데 모른 척만 하지 말고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 제가 왜요? 제가 붙잡을 때도 제 탓을 하더니 모른 척해도 제 탓을 하시네요.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차단을 갈겨버렸습니다. 차단해버리니까 연락이 닿지 않아서 참 편안하더라고요. 그동안 끌고 있던 돌덩이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진 듯한 기분까지 들더라니까요. 이혼 후 제 인생이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여전히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잘 됐어요. 혼자 벌어야 한다는 압박이 아니라 제가 벌면 그대로 우리 아이에게 가는 기쁨이 생겼거든요. 아이가 방금 배운 노래를 부르며 제 가게로 뛰어오고 제가 만든 떡볶이를 최고라고 말해주는 그 순간들이 저를 살게 하더라고요. 가끔은 전 남편 놈이 무너진 이후 근황을 겹쳐 있었던 지인들을 통해 듣곤 해요. 아직도 시댁에서 술로 하루를 버티고 있다느니, 부동산 팔아 도망간 상간녀는 여전히 잠적 중이라느니, 경찰에서 체포되면 연락 주겠다는데 아직은 소식이 없다느니. 근데 그런 이야기들 들을 때마다 전 하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결말이잖아요. 본인이 뿌린 씨가 자라서 본인 삶을 잡아먹은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이와 단둘이 정말 오래 기다렸던 평온한 일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적어도 이제 제 삶에 누가 도끼를 들고 들어오진 않거든요. 제 세상에서 도끼는 전부 부러져 나갔으니까요. 그래서 요즘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살아요. 비로소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이 왔다고, 이제는 누구에게도 속지도 휘둘리지도 않을 거라고 다짐하면서 새 인생을 쌓고 있습니다. 돌싱맘으로 상처받는 일들도 분명 있겠지만 아이와 함께 잘 버텨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